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2020년 국가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참 올해는 시험도 연기되고 하면서 스케줄 관리도 좀 어려우실 텐데 오늘 또 날도 덥고 아주 고생하셨어요. 시험 준비한 대로 잘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오늘 한국사는 좀 난이도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쉽다 어렵다라는 거를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다가 별 5개 중에 3개 쳐놓긴 했지만 4개를 할까 3개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그냥 보통 때와 비슷한 정도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제가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다라는 것은 좀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따로 더 이제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각 문제마다 핵심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죠. 가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니까 뭐 선사시대의 문제인데요. 1935년에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한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뭔가가 발견이 되었대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이때 발견된 유적은 구석기 유적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일제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에도 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이 유적지를 신석기로 발표를 했었지만 광복 이후에 구석기 유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이제 구석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된 구석기 유적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구석기 유적에는 그 출토 순서를 묻는 대표적인 유적이 3가지가 있거든요. 한반도 최초의 것은 이 함경도 종성군 동관진 유적인데요. 2014년 국가직 9급에서는 그 이외의 2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었죠. 광복 이후에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적은 뭐예요? 북한에서 발견된 것은 웅기 굴포리 유적, 그리고 남쪽에서 발견된 것은 공주 석장 유적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웅기 굴포리 유적과 공주 석장 유적을 세트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앞쪽에 있는 이 유적이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아주 잘 낸 문제죠. 항상 요 3개는 출토 시기를 내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묻고 있는데요. 반달돌칼은 언제입니까? 반달돌칼은 농경의 발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벼도 나왔고요. 청동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넓적한 돌갈판 그랬습니다. 이 갈판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신석기 시대 이후인데요. 확실하게 구석기는 아니겠죠. 옥수수의 경우에 그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돌갈판 때문에 확실하게 신석기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청동기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그랬는데요. 이 사냥, 우리 이제 한문으로 쓸 때는 뭐라고 합니까? 수렵이라고 하고, 그렇죠? 물고기 잡이, 어로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채집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채집 활동을 했을 때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던 시기가 구석기죠.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영혼 숭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영혼 숭배이든 조상 숭배이든 또 다른 숭배이든 숭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원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은 신석기 시대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뒤쪽에 보시면요,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안에 매장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 매장이라는 단어는 흥수 아이에서 보듯이 구석기 때부터 쓸 수는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숭배라는 말 때문에 이 전체는 다 신석기 이후에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신종원년 산업이 만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만적의 이름을 줘버리는 거 보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신정권 문제이거나 아니면 최충원 문제이겠죠. 물론 노비라는 말을 뺄 때는 이 만적이 노비 문제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주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누구를 죽이자 그래요. 만적의 주인인 최충원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요 만적을 주고 최충원을 묻는 문제가 얼마 전에도 나왔죠. 사실 올해 서울시 지방직 문제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만적의 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었죠. 그 서울시 지방직 9급 문제에서 최충원을 묻는 문제의 답은 뭐였었나요? 그때는 교정도감이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답이 뭔가 보겠습니다.
정방을 설치했다. 항상 최충원의 오답은 최우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정방을 설치한 것은 최우입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야별초를 설치했다 그랬는데 야별초가 나중에 분리가 되어서 좌별초, 우별초 등이 되죠. 이것도 최우이죠. 3번도 최우인가요? 이 방을 제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직관계 장수의 순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방 다음에 누구예요?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이 말에 어울리는 것은 정중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네요. 봉사십조. 봉사십조는 올렸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올린 거예요? 최충원이 명종에게 올린 거죠. 언제요? 이거 1196년에 이거 올리면서 내가 올린 봉사십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명종은 사실 자른 거 아닙니까? 이 봉사십조 올린 1196년 그 2년 후에 바로 이 1198년에 만적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3번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우 야담을 비롯한 야담 잡기류가 성행했다 그랬는데 이건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서로 불리는 백과사전이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뭐 이수광의 지복유설 같은 걸 따진다면 그거는 조선 전기의 끝 무렵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널리 편찬됐다고 하면 백과사전이 널리 편찬된 건 조선 후기로 봐야 될 거예요. 우리 백과사전은 유서라고도 하고 유설이라고도 하고 전서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3번은 매우 중요한데요. 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조선 전기 이제 문학에 있어서는 거기에 시조의 특징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글 문학의 어떤 특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여태까지 모든 기출에서 조선 전기에선 항상 물은 것이 바로 서거정의 동문선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인데요. 이 동문선은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동문선은 언제 방때입니까? 조선 전기인 동시에 확실하게 성종 때죠. 그리고 이제 서거정이 주도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문제에서는 이 동문선을 물으면서 몇 권짜리 책 이렇게 물은 적도 있었어요. 이게 몇 권짜리 책입니까? 130권짜리죠. 근데 부록이 3권이 있기 때문에 133권이라고 불러도 이거예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우리나라 한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책이죠. 여기 끝에 보시면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동문선의 수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문학의 독자성 말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글에 대한 자주의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개 모두 한꺼번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 우리 문학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글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문학을 말하는 거지 한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 오답으로 한글의 우수성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 한문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되어서 문학활동을 했다 그랬는데 중인층이 하는 문학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 문학이라는 건 위학문학을 말할 텐데 그 위학문학의 경우에는 요거는 조선 후기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사실 제가 1번을 잠깐 이제 뒤쪽으로 넘긴 이유는 어우야담을 비롯한 야담 잡기류가 성행했다. 이거는 사실 여태까지 시험의 형태를 보면 조선 전기의 문화와 조선 후기의 문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후기 사이에 좀 다소 조금 특이한 시기가 있다 이래서 사실 중기 문화를 집어넣어서 내거든요. 분명히 이제 중기는 전기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살인파가 등장한 이 중기는 문학의 형태가 좀 달랐다 해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3단계로 보통 내거든요. 근데 이제 어우야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낼 때에는 사실 중기 쪽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이제 중기 쪽에 들어간다면은 사실 중기는 전기의 후기예요. 사실 전기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번도 이거를 전기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어우야담이라는 것이 사실 광해군 때거든요. 광해군. 유몽인의 어우야담이에요. 근데 사실 유몽인이 광해군 때까지만이거든요. 인조반정 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인조반정 때까지도 병자호란 전까지도 혹시라도 전기로 본다면은 이거는
중기 또는 전기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3번이 워낙에 여태까지 기출에서 늘 확고한 답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3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1번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요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유기적인 덕목으로 계속 지켜왔던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도가 된대요. 그런데 배술의 군사 농계 기계, 농사 기계 이런 것들은 기가 된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니래요. 지금 뭘 바꾼다는 거예요? 기를 바꾸고 도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는 지키고 기만 바꾸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동도서기 이렇게 말하죠. 동도서기. 이 동도서기는 이거는 온건개화파의 주장이에요. 온건개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 개화 시기에 세상을 바꾸자는 온건개화와 급진개화가 있고 바꾸지 말자는 위정척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개화가 나온다면 오답 중에는 급진개화와 위정척사가 있게 될 거예요. 1번에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그랬는데 사실 외양일체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최익현 아닙니까? 개양 반대와도 뭐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최익현 그들을 우리가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된 걸 우리가 개화 사상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온건개화가 들어가야 되는가 급진개화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 개화에는 사실 온건개화도 들어갈 수 있고 급진개화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했다 그랬는데 이건 갑신정변을 주도한 것은 이거는 순수하게 급진개화예요. 같은 개화여도 이거는 개화당이라고 불리는 급진개화에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 중에는 온건개화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 2번만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사실 2번이 답입니다. 4번에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우승열패, 적자생존 이런 것들은 뭐 위정척사 개화 뭐 이런 개념보다도 벌써 시대가 다르죠. 이건 1890년대까지 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 진화론으로 보면 좋겠죠. 아예 계열이 다른 것이었어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내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역질이라는 건 이제 병인데요. 병에 걸렸으니 마땅히 무엇을 설치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라. 여기 지금 명령을 두 개 내리고 있는데 뭐하고 뭐하래요. 보니까요.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시신 같은 걸 잘 거두라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래요. 그래서 질병치료, 역질과 같은 질병과 그리고 기근이 있죠. 질병과 기근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관청을 설치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슬쩍 고려사가 있는 거 보니까 고려의 관청인가 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질병 치료하고 기근 구제하려면 병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 병원이 있잖아요.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동대비원, 서대비원이 있는데 동대비원, 서대비원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텐데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기능이 병원 기능이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의창의 경우에는 성종 때죠. 뭐가 바뀐 거예요? 흑창이 바뀌어서 의창이 되었죠. 이거는 이제 춘대 추납 방식의 진대 방식, 옛날에 진대법과 비슷한 것이죠. 춘대 추납 방식의 구율 제도이고 제2보는 광종이죠. 근데 이때 이 보라는 것이 있다면 이건 재난 기금을 말하는 거죠. 구제 기금이라고 할까요? 구제 기금이죠.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무슨 재단, 기금 뭐 이런 것들이죠. 3번의 해민국은 뭐예요? 해민국은 약국, 동서대비원은 병원 이렇게 외웠잖아요. 해민국은 또 해민국은 예민국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해민국은 예종 때죠. 예종 때 어떤 약품, 시약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뭔가 뭐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서의 답은 아니에요. 답은 4번인데요. 여태까지 구제도감 또는 구급도감 이런 것들은 해민국이나 동서대비원의 오답 정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구제도감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묶어보시면은 두 개가 다 예종대입니다. 답은 4번의 구제도감인데요. 구제도감은 상설기구는 아니고 임시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쪽에 사료로 올라가 보면 이 5월이라는 건요. 5월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종 4년 1109년 5월을 말하는 거예요. 예종입니다. 예. 요즘에 아주 참 예종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6번.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장수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켰대요. 그리고 계로왕을 살해했대요. 이거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그죠? 장수왕이 경계로 계로왕을 살해한 곳은 지금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겠죠. 이건 지금 한성 지역, 지금의 서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킨 장소는 어디예요? 공주명학소죠. 공주명학소니까 공주입니다. 고려문종대에 남경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은 이 동네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남경이라는 거죠. 남경이라고 불렸던 곳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한양 한성이죠. 답은 2번이네요. 보족사 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한 것은 어디예요? 사실 진울이 제일 처음에 신안결사 운동을 시작한 것은 대구 쪽이었거든요. 근데 금방 근거지로 옮겨서 전남 순천 쪽에 가서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을 했어요. 이거는 전남 순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은 것은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죠. 평양, 당시엔 서경이라고 불렸던 그 곳입니다. 예, 이 문제도 재밌네요. 예. 그 다음 7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의 재위기간 문제입니다.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대요. 여기 지금 군대가 둘이 나왔네요. 조선군과 미군이 나왔습니다. 이 둘이 싸운 거 벌써 느낌이 벌써 딱 봐도 신미양요인 것 같아요. 어제용 군대 싸운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냥 끝에 보니까 죽기로 싸우다 마침내 총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대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패전했었죠. 예, 이거는 신미양요 얘기예요. 신미양요면은 어느 왕 때예요? 신미양요면 흥선대원군 때니까 왕으로 본다면 고종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된 걸 뭐라고 그래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데 군포라고 부르면 양반들이 싫어하니까 호포, 동포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과했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호포제라고 하죠. 호포제. 이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이기 때문에 역시나 고종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금난 정권을 제한하려는 통공정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금난 정권을 제한 통공정책은 이건 정조대로 봐야 되겠고요.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결작세는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균역법으로 인해서 전체 재정이 감소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수단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균역법이 있을 때 결작세도 있는 거죠. 이거는 영조겠습니다. 영정법이 제정이 되어서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어나겠다 그랬는데 이 영정법은 인조 때죠. 정조, 영조, 인조, 예, 그렇습니다. 8번 문제 보시죠. 가라에 대한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주 4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에 세기가 한 3세기 이상 되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나 그래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일단 요 위에 있는 거 어느 왕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낙랑군이 축출됐다는 건 뭔 뜻이에요? 위쪽에서 고구려 왕이 내려오면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했다. 차이나타운을 밑으로 내려버렸다. 남쪽으로 쫓아내버렸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어느 왕 때예요? 이거는 4세기 미천왕 때죠. 더 정확하게 한다면 사실은 313년입니다. 그 다음 광개토 대항능비가 건립이 된 것은 이거는 5세기 장수왕 때죠.
근데 정확하게 하긴 이건 좀 어려운데, 왜냐면 관계도 대항비 건립 연도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도 대강 보면 414년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왕은 7세기에 7세기의 영량왕입니다. 영량왕 때 을지문덕이죠. 살수대첩은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612년. 사실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연도 중에 하나죠. 연도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도 요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사실 살수대첩과 항상 팀이 되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희성인데요. 안희성은 645년입니다. 이미 외우고 계시겠지만 오늘 요 두 개는 꼭 좀 외워보세요. 예. 심지어는 살수대첩과 안희성 전투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요. 요거는 7세기 마지막에 보장왕 때죠. 고구려 기준으로 한다면 보장왕 때고, 근데 이 고구려가 멸망한 것도 역시나 7세기 보장왕 때죠. 그러니까 뭐 사이에 있는 라는 당연히 보장왕이겠습니다. 고구려 멸망은 정확하게 한다면 668년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대요. 요런 것들이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고구려를 쭉 주고 이제 백제를 내면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대요. 누가 가져왔어요?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가 중국을 통해서 왔죠. 동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마라난타가 왔죠. 마라난타가 온 게 언제예요? 동진으로부터 온 거는 384년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예 이거는 하도 이런 문제에 많이 집어넣는 그런 감초 같은 그런 사건이어서 이건 아예 연도를 우리가 외우자 그랬어요. 마라난타 384.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라난타 384. 그죠? 네. 372 순도랑 마라난타 384를 기억하시면 많은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고구려 영량왕이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했대요. 사실 고구려 영량왕은 수나라를 먼저 공격을 했죠. 여기 요소지방을 공격했다는 것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즘에 잘 나간다며 이러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었죠. 그러자 이제 수나라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당하다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겠구나, 내가 쳐야겠구나 해서 온 것이 바로 살수대첩 아닙니까? 물론 수나라가 졌지만요. 그래서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한 것은 정확하게 연도로는 598년이지만 이런 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건의 이 고구려 영량왕이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한 이후에 자극을 받은 수나라가 대거 공격에 온 것이 살수대첩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량왕은요, 사실 이 살수대첩 직전 직후에 요만큼이다 영량왕이겠지만은 이 사건은 굳이 들어간다면 살수대첩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 뭐 연도 문제라기보다는 인과관계 문제가 될 거예요. 3번 백제가 신라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켰대요. 백제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신라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하겠습니다. 이 대하성 공격은 참 요즘에 시험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백제의 왕은 누구예요? 당시 이제 백제의 왕은 의자왕이겠죠. 의자왕이 신라의 여왕을 치죠. 선덕여왕을 친 것이 바로 대하성입니다. 이 대하성 공격도 참 많이 나오는 7세기 사건인데 이거는 642년입니다. 고구려로 치면은 영유왕 때예요. 영유왕 때. 이건 또 사실 뭐 이렇게 영유왕 뭐 이런 것, 왜냐면 여기 백제 신라가 의자왕과 선덕여왕이 나왔을 때 그때 고구려 왕을 또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흐름을 다 아셔도 되나 시험장에서 빨리 풀 때에는 사실 이 정도는 연도를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642년. 또 신라가 매소성에서 단군을 격파했다 그랬는데 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이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세트로 외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삼국 통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매소성 전투는 675년이고 기벌포 전투가 바로 삼국통일이니까 676년이죠. 675년이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렇죠? 이 더 끝에, 그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신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뭐 이런 분위기만 본다면 뭔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올리는 거 뭐 많은 책에 해당이 되는데 뭐 삼국사기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중국, 근데 왜 중국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 중국의 별표 이게 중요한데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건데 여기도 별표.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쓴 책인데 한국의 역사만 다룬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함께 다룬 역사서를 알고 있죠. 뭡니까? 이승휴의 제왕운기입니다. 요거는 요게 포인트예요. 이승휴의 제왕운기.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언제 거예요? 충렬왕 때니까 이제 원간섭기 때 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이 되어서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충렬왕 때 즉 원간섭기 때에는 민족적 자주사관이지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아니에요. 성리학적 유교사관은 고려말 조선초죠. 이제 고려로 본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재현일 테고 이재현이 쓴 이 사략이라는 책 있죠. 공민왕 때 나온 책. 요것이 이제 일본에 가장 잘 어울릴 거예요. 두 번째, 구강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체계를 구성했다 그랬는데 요것도 예전에 이런 분위기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구강이 그 책을 만들어라 말하고 훈구파가 만들었는데 그 구강이 시골에서 끌어올린 살인파가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주석을 달면서 고쳤죠. 그래가지고 좀 나쁘게 본다면 훈구파가 쓴 책을 살인파가 뜯어 고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의견이 모두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합작품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살인파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성종 때죠. 그들이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쓴 거죠. 통사체계를 구성했다. 이거는 동국통감이죠. 또 원간섭기의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그랬는데요. 원간섭기, 이거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근데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중국과 구별되는 중국과 다르다는 거를 갖다가 한문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자주성이라 해요. 자주성. 네. 그리고 우리 역사의 독자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민족적 자주사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에 보시면요. 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 그랬는데 단군조선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맞고 심지어는 역사를 노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형식 시 말하는 건데 시 형식으로 했다는 것도 괜찮아요. 제왕운기는 시냐 아니냐 이걸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지금 이 뒷부분에 고려 말까지라는 말이 틀렸어요.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체가 원간섭기 때 써졌는데 어떻게 미래의 고려말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4번은 그래서 답이 되지 않고 여기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사회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뭔가 요 말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물가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의 각 물품의 가격을 100으로 놓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 이 100의 수준에서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급등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가 사실은 물가가 폭등하는 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물가가 폭등했나요? 밑에 보니 1945년 8월 광복 아닙니까? 예, 광복 이후에 언제까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그 전까지네, 그죠? 1946년 1월까지. 그 이후 이전이 46년 1월까지예요. 이게 초까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냐는 거예요. 광복 직후에 왜 물가가 올랐어요? 보시면 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해서 식량이 부족했대요. 우리나라에 물건은 얼마 없는데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물가가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해외에서 귀환인이 급증, 귀환인이라는 뭐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하나 있죠.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북한 동포들도 월남을 이 시기에 많이 했어요.
더 늦으면 이제 못 올까봐 이때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인구 증가란 뜻입니다. 그죠? 인구 증가로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또 이제 두 번째,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 이 38도선 분할 점령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남북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산업체계도 분리되고 하면서 이것도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더더군다나 위쪽에 있었던 어떤 시설들, 북쪽에 있었던 공장 시설이나 또는 발전 시설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면서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또 미군정이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과도하게 발행한 것도 이것도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개를 이렇게 묶어 보시면요, 이 세 개가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물가 폭등의 원인이 있으니 그 시기에 이러한 물가 폭등의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4번에 보시니까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대요. 여기서 요거는 꼭 좀 알아야 되는 표현인데요. 미국 수집제 폐지. 이건 사실은 미군정이 한 건데요. 미국 수집제라고도 하고 이제 미국 수집령이라고도 하는데요. 1946년에 이 미국 수집령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이거는 1946년 10월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호남 지방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뭔 뜻이냐면 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그것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4번 같은 대규모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것이고 그거의 결과가 바로 이제 4번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1번 보시죠. 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사료이네요. 첫 줄은 뭔 뜻입니까? 나라 안에 여러 군현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세금을 사람들이 안 내나 봐요. 예.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독촉을 했대요. 예. 어려운 살림에 더욱더 독촉이 또 일어났네요. 그래가지고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 도적의 벌떼처럼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진성여왕 때죠. 이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오게 되면 진성여왕 문제보다는 좀 폭넓게 신라 하대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왕 문제가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성여왕. 예, 진성여왕은 9세기 말의 왕인데요. 887년부터 897년까지 재위했던 그런 왕입니다. 예, 신라의 51대 왕이에요. 발해가 멸망한 건 언젠가요? 발해가 멸망했다. 발해 멸망한 건 926년이거든요. 여러분, 발해가 멸망한 그 다음 해가 927년이겠죠. 그때 누가 죽어요? 그때가 바로 공산전투이고 927년이 그때가 경혜왕이 살해되는 때이거든요. 이제 발해가 멸망한 926년, 이거는 신라로 친다면 경혜왕 때예요. 경혜왕은 신라의 55대 왕입니다. 국학 설치는 이건 아주 이전식이네요. 국학 설치한 것은 이거는 682년인데 누굽니까? 당연히 신문왕이겠죠. 답은 3번이네요. 예, 최초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했다. 이건 894년에 진성여왕에게 한 거죠.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했다. 청해진이 설치된 것은 828년인데 이거는 42대 왕 흥덕왕 때 일이죠. 진성여왕 때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났네요.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죠. 예, 그거를 밝혀줄 수 있는 옳은 자료로만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는 2017년도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도 그때 국가직 9급에서 이런 형태와 뭐 단어도 거의 비슷한 것들이 나왔었죠. 예. 일본의 은주시청 합기는 뭡니까? 이거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최초의 문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거다라고 일본 자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은주시청 합기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요. 삼국 접양 지도는 뭐예요? 이건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삼국이라는 건 조선과 류큐와 홋카이도 요거 세 개를 말하면서 여기서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일본의 자료들인데 일본이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 한동안 이것이 답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태정관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권력이 큰 최고 통치 기관을 말합니다. 거기서 지령을 내렸어요. 울릉도 독도는 우리 거 아니다 라는 지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일본의 시마네 연고시는 뭡니까? 이거는 일본이 1905년에 러일 전쟁 끝날 즈음에 이제는 조선을 내 것으로 해야겠다 싶으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킨 뭐 그 사건이죠. 예, 니을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합쳐진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당시 2017년 국가지 9급에서는 무엇이 답이었었냐면요. 이 중에서 삼국 접양지도 있죠. 이것과 함께 플러스 1900년 10월에 있었던 사건 뭐 있었어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었어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건 내용이 뭡니까? 네, 울릉도를 군으로 한다.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한다. 그래서 확실한 우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었죠. 예. 여기 세 개에다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도 넣어서 그렇게 외워주세요. 13번 보겠습니다. 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한글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민족신문 또 민족언론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한글신문이라고 하면 보통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발행이 허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뭐뭐뭐가 창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문장 보니까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실었대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1924년에 게재한 신문은 이건 동아일보입니다. 또 하나 일장기 말소 사건 그랬는데요.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은 이게 베를린 올림픽 때 그때잖아요. 이건 1936년인데 일장기 말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신문은 사실 동아일보가 처음은 아니고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이었는데 여긴 조금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중앙일보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어 동아일보가 또 일장기 말소 사건을 관련이 되면서 당시에 정간 처분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합쳐보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1등답은 뭐예요? 거의 뭐 정해져 있죠. 30년대 1등답이기도 한 분하르도 운동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분하르도 운동. 조선일보에 문자 보급 운동이 있다면 동아일보에는 분하르도 운동이 있죠. 1931년부터 34년까지인데 아주 30년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죠. 1번은 조금 어렵네요.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서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섰다는 말까지만 본다면 조선일보도 될 수 있겠고 동아일보도 될 수 있겠는데 이 뒷부분에 고유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한글 원본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한글 원본이라는 책을 만든 것은 1929년부터 미리 문자 보급 운동, 즉 문맹퇴치 운동을 했던 조선일보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문제로 나왔으니 조선일보가 하나의 오답 정도가 나온 거네요. 세 번째,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신문사는 아니고 딱 또 천도교라 하기보다도 천도교 측이죠. 그죠? 그쪽에서 한 거예요. 4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간의 분부 역할을 한 건 뭐 신간이겠죠. 예. 14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김춘추가 나왔네요. 나중에 이제 무효랑이 되는 김춘추가 나왔어요.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왔대요. 뭔가 연합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에 누군가가 대답을 하기를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성을 빼앗았대요. 이 가라는 인물이 백제랑 크게 싸웠나 봐요. 신라 사람 중에서 김춘추가 속한 신라 사람 중에서 백제와의 전투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벌써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김유신인 것 같아요. 김유신. 근데요, 이 끝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품석 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니 천행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품석이 누구게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김품석입니다. 김품석. 이 김품석이라는 사람은 바로 김춘추의 사위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 이름이 은근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 시험의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김품석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642년에 무너진 성이 있죠. 대하성. 이 사람이 바로 대하성의 성주입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쳐들어왔을 때 김품석과 이제 그의 부인은 죽었죠. 근데 이제 그 유골을 당시에 사비성으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김품석 부부의 유골이 백제에 뺏겼었다고요. 그런데 김유신이 열심히 싸웠나 봐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백제 장수 8명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백제 장수 8명을 보내면서 그 대신 유골을 반환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김유신 얘기입니다.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바로 이거네요. 예.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 5개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 원광이라는 승려를 말하는 거고요.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했다 그랬어요. 선덕, 진덕, 그 다음에는 무효랑이겠죠. 저 위에 춘추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오답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렵네. 그죠? 예. 당에서 수기 활동을 했대요. 수기가 뭐예요? 수기, 수기병사, 수기학생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호위하면서 자면서 왜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 옆에서 자면서 호위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옆에서 경비받고 그중에 대접받고 그 대신 호위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돌아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부대총관이 되어서 돌아왔대요. 부대총관이면요 부의 부 두 번째죠. 두 번째 부대총관이 있다면 더 높은 사람은 대총관이 있을 거예요. 대총관. 예. 대총관이라는 직급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소정방이라는 사람인데요. 당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소정방이 대총관, 그리고 부대총관은 신라 사람으로 두어서 말하자면 나당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정방과 한 팀이 되었던 나당연합군의 신라 쪽 총사령관 이름은 뭐예요? 김인문입니다. 무열왕의 둘째 아들, 무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말하는 거예요. 4번은 김인문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하는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래요. 뭔가 이렇게 묶여 있나 봐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죠. 가와 나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거. 아, 이게 지금 이들에게 원한이 됐네요.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가와 이 나 신분이 그 이후에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가는 다행이란 말이 있네요. 그죠? 다행히 조정에 큰 성덕을 입어서 문관은 승문원도 되고 무관은 선정관에 임명되기도 한대요. 그런데 우리들 나는 홀로 이 은혜를 함께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졸라서 신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이게 뭔가 호통운동 같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철종 때 서울과 그 밖의 중인들이 모두 대대적인 상소운동을 벌였는데 사실 서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고 서얼을 제외한 나머지 중인들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통 문제죠. 일본,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가는. 가는 서울이 들어가겠고 나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중인이긴 한데 사실 서울도 큰 계층으로 본다면 중인이죠. 근데 나에 들어가는 건 정확하게 한다면 서얼을 제외한 나머지 중인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그 상소운동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른 일반적인 중인들의 그 호통운동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은 수차례에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서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질 걸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3번에 서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저희 나가 아니라 여기가 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정조 때 대표적으로 규장과 검서관으로 임명이 되었던 서울들이잖아요. 예. 주로 기술직에 종사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중인들 말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같은 중인들에 있어도 이후에 향방이 다르다는 걸 알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줄만 보면 알겠네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이거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인내천 그러죠? 인내천. 그럼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이거를 주장하는 다른 사상도 있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이 가능해졌다 그랬는데 일단 탄압이 가해지려면 그 동학을 만든 교주부터 일단 죽는 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교주가 죽으면 그 정도면 대탄압이겠죠. 1860년에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4년 만에 1864년에 최재우가 처형이 돼요. 근데 이게 왕이 달라요. 왜냐면 요 사이에 1863년에 고종,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때문에 최재우가 창시한 1860년은 철종 때이지만 1864년에 최재우가 처형된 걸 큰 탄압으로 본다면 요거는 고종이겠습니다. 그죠? 순조 즉위가 아니죠. 이번에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매우 자주 동학의 답으로 언급이 되는 것들이죠. 동경대전은 일반적인 경전을 말하는 것이고 용담유사 이게 뭐예요? 포교 가사집이죠. 예, 답은 2번입니다.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대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 번째 거는 홍경래의 난을 말하고 있는데 홍경래의 난에도 기반 사상이 있습니까? 네, 홍경래가 예언사상 하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이 난을 일으켰는데요. 정감록이라는 예언서를 읽고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어요. 정감록의 내용이 뭐예요? 정씨의 진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접수할 것이다. 뭐 이건데 홍경래에게 다들 너는 홍씨잖아 그랬더니 정씨를 찾고 있다 이러면서 일으킨 난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건 벌써 1811년이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4번에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 시작된 농민봉기다 그랬는데 이 농민봉기의 뭐 기반 사상을 말할 것은 따로 없을 거예요. 이거는 또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7번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출 100억 달러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순서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언제입니까? 이게 1977년이죠. 예, 그런데 이걸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있는데요. 뭐예요? GNP죠. 1인당 GNP. 몇 달러? 1000달러, 그죠? 예, 1000달러 달성. 같이 외우세요. 예. 수출액 100달러 돌파와 1인당 GNP 1000달러 달성은 모두가 다 1977년입니다.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요 사이에 뭐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핵심이 되지 못하고 있네요. 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대요. 제1차 석유파동은 1974년으로 풀면 좋거든요. 1차는 74년. 근데 2차 석유파동은 몇 년으로 풀면 좋아요? 요거는 딱 한 해에 시작됐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꽤 오래 갔거든요. 제2차 석유파동은 1978년부터 80년까지 78, 79, 80, 3년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이때는 경제만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것만큼 혼란한 때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바뀌었으니까요. 원래 박정희 정부였었는데 그 뒤에 최규하 대통령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생길 때까지가 78, 79, 80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석유 파동 끝나고 나면 전두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전두환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게 뭐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영어 약자로 쓰면 OECD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1996년에 가입이 됐는데 어느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죠. 여기 보세요. 03 있잖아요. 03 그죠? 예. 한문으로 3이잖아요. 03. 예.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두환 정부도 되겠지만은 노태우 정부도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 말도 외우세요. 요 말은요. 최근에 벌써 여러 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순서 문제였어요. 물론 이제 계산하면 돼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뭐 이러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요건 딱 알아두세요. 이건 1972년부터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까 72년이면 2, 3, 4, 5, 6 예, 76년까지예요. 일시시대였다. 이건 어느 정부예요? 이건 박정희 정부 때죠. 지난번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험에서도 요게 순서 문제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저호황 전두황 답은 2번이네요. 3번에 베트남 파병을 시작했대요. 사실 베트남 파병은 이것이 결정이 된 건 1964년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 파병이 시작이 된 것은 65년이거든요. 예, 다 박정희 정부 때죠. 브라운 각서는 그 다음에 1966년입니다. 예, 박정희 정부죠. 지금 이 문제는 석유 파동이 끝나고 나면 박정희 정부는 끝난다라는 걸 알고 풀으란 얘기였어요.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 합의하여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 한일 협정, 한일 기본조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961년부터 논의하고 그 이후에 메모 교환하고 1964년에 잠깐 드러나서 6.3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1965년이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박정희 정부입니다. 아, 박정희 정부로 풀지 말라는 문제구나. 제2차 석유 파동 끝나면 박최전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가는구나. 알고 풀으라는 문제였습니다. 18번 보시죠.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요거 여기 이 1조 있죠. 1조. 1조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8년 서울시 지방직 9급에서 요거를 사료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만큼을. 요거 외워야 되는데요. 예. 국채를 변역 또는 사유재산제를 국채를 변역한다는 건 여태까지의 어떤 그 세상의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바꿀까요? 아,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쪽으로.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쪽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뭔가 가입하고 하는 자는 징역 살고 금고에 쳐야 한대요. 사회주의자를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일본에서 만든 법은 치안유지법입니다. 다음의 법이라는 것은 치안유지법을 말해요. 여러분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의 대표 답입니다. 20년대 1등 답은 치안유지법이고 30년대 1등 답은 분화로드 운동이었잖아요. 치안유지법 몇 년도예요? 1925년인데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이 문제의 이 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문제에서 어떤 시기, 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법이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를 모두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치안유지법은 광복되고 나면 없어져요. 예. 1945년에 특별히 이제 10월쯤에 없어지게 됩니다. 예. 보시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조선 태영령이 공포되었다. 참 중요하네요. 조선 태영령은 1912년에 3대 악법 중에 하나예요. 1912년에 3대 악법이 뭐예요? 조선 태영령. 또 토지조사령이 있죠. 그리고 경찰범 처벌규칙도 모두가 다 1912년입니다. 이건 너무 이전이네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수포로 돌아갔죠. 이건 언제예요? 1924년입니다. 물산 장려운동, 이 국산품 애용운동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연도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물산 장려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거는 1920년이 되겠죠. 학도 지원병 제도는 1943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치안유지법 사료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의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사료에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것이 조선 후기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향전은 신향과 구향이 싸우는 거죠. 원래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하고 이제 돈 벌어서 양반 자리에 올라간 조선 후기 분홍층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싸우는 향전은 확실하게 조선 후기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1번 보시죠. 향전의 전개 속에서, 여기도 향전이 또 나왔네요.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대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나요? 정조 때 보세요. 뭐 향약까지도 뺏어서 수령이 가지고 그랬는데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죠. 예,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권 강화, 그죠? 예, 관권이 강화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관권이 강화되니까 그 옆에 붙어 있었던 향리도 나도 이러면서 같이 강화가 되었죠. 그랬더니 그 옆에 따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돈 좀 있는 조선 후기 분홍층들이 따라와서 수령과 향리가 1차 결탁하고 거기에 조선 후기 분홍층, 즉 신향이 같이 결탁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관권 강화 분위기 속에서 신향이 그쪽에 붙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4번부터 먼저 보시죠. 제지사족 시골에 있는 양반들은 동계 동약, 이건 왜 하는 거예요? 향약보다 좀 더 센 게 동약입니다. 지역은 좁지만은 통제력이 강화된 그런 건데 양반들이 지위가 약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동계 동약인 거죠. 그래서 끝에 보니까 참 말을 잘 써놨는데 영향력을 높인다 낮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지켜보려 한다, 유지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지금 조선 후기로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긴 지금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해서 지방통치를 강화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하면 지방통치가 강화가 됩니까? 그걸 또 수령이 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런 판단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제소란 단어 있죠. 경제소는 시골 양반들이 모여 있었던 말 그대로 이 유양소의 연락기관으로 경제소가 유양소를 통제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조선 전기 중기 정도까지예요. 사실 경제소라는 거는 선조 때 모두가 다 폐지되거든요. 그럼 선조 때 폐지되면 조선 후기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경제소예요. 경제소는 후기 오답이다.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3천만. 1910년대, 20년대 이럴 때에는 3천만이라는 표현 안 써요. 이 3천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1930년대 후반 있죠. 한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령 나올 때 그때부터 자료들에는 3천만이라는 인구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쭉 보니까요. 뭐 대일선전 벌써 답이 다 나온 것 같아. 예. 그런데 아주 확실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온 것이 추축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추축국이 뭡니까? 제2차 대전은 연합국과 추축국이 싸우는 거잖아요. 추축국이 누군데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근데 당시에 이탈리아는 항복을 한 상태였었고 독일과 일본이 아직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대독선전포고와 대일선전포고를 했는데 이 글은 대일선전포고 이야기이죠. 그렇죠? 대일선전포고는 언제 했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1941년에 대일선전포고예요. 요거는요 조금 어려워도 연도를 좀 외워둬야지 좀 편하게 푸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941년 일단 기억하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건지 후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지문 보시죠. 네, 1번.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통합했대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간 게 언제냐는 거죠. 조선의용대가 생긴 건 1938년인데 그것이 한국광복군 즉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간 것은 1942년입니다. 41년 이후의 일이네요. 맞네요. 두 번째.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한국 광복군이 파견된 사실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뭔가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러 가겠죠. 이것도 이게 1941년 그 이후에 이제 싸우러 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 의용군을 조직했다 그랬는데, 조선 의용군이 조직이 된 것은 조선 독립동맹이 생기고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도 1942년의 일이에요. 대일선전포고 이후의 일이죠.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 중요한 말이네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는 언제 만들어져요? 임시정부는 이제 말기에 김구 단일체제가 있고 1944년에 김구, 김규식, 즉 주석과 부주석의 양자체제로 변해가는데, 아직까지 단일 지도체제인 거는 1940년입니다. 충칭에 도착하자마자예요. 물론 이 뒤쪽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했다, 이 부분은 1941년이기는 하나 이 앞부분 때문에 요거는 이 사건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또 이전에 기출에서 많이 다뤘던, 앞으로도 많이 나올 문제들이었으니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